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 보셨나요?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그 S&P 500이랑 나스닥이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았잖아요. 네, 엄청난 랠리였죠. 그런데 와,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시장에 갑자기 막 공포에 질린 것처럼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번 날에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기묘한 모순. 도대체 나스닥 한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고점을 뚫자마자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을 보면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이게 뭐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아니면 그냥 거대한 자본이 잠시 숨을 고르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번 하락을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로만 해석해버리면 시장이 던지는 진짜 중요한 시그널을 놓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 이 복잡한 퍼즐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눈앞에 보이는 숫자부터 좀 짚어보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28,000선이라는 상징적인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기세였죠. 어제 S&P 500이랑 같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직후부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트랙에 털썩 쓰러져서 헐떡이는 마라톤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마라톤 선수의 피로감.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이게 단순한 체력 고갈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피로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시장을 진짜 뒤흔드는 거대한 물량들은 대부분 옵션 만기라던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이런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기계적인 매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나스닥 28,000 같은 딱 떨어지는 숫자,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터치하는 순간 퀀트 펀드나 기관들의 매도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세팅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넘었으니까 알아서 기계가 주식을 팔고 현금이나 채권을 늘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쳐서 자의로 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아주 정교한 시스템 자체가 수익 확정이라는 기계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죠. 와, 이건 진짜 선수 본인이 지친 게 아니라 코칭 스태프가 벤치에서 야, 목표 심박수 도달했어. 당장 뛰는 거 멈춰 하고 강제 세운 격이네요. 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이 급락세가 약간은 덜 감정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마주한 상황이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이 선수 얼굴 정면으로 아주 매섭게 불어닥치는 역풍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장을 짓누르는 거시적인 압박, 즉 매크로의 역풍이 지금 무려 3가지나 겹쳐 있습니다. 3가지나요? 첫 번째가 뭔가요? 단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은 솔직히 늘 있던 변수 아닌가요? 시장이 이미 여러 번 겪어서 내성이 생겼을 법도 한데 유독 이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의 중동 리스크가 과거랑 어떻게 다른지 딱 보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거시적 압박인 끈적한 물가, 즉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정면으로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사실상 모든 산업의 혈관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가가 튀어오르면 물류비도 오르고 생산비도 연쇄적으로 다 오릅니다. 결국 이게 서비스 물가까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거죠. 최근 지표들 보면 물가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조짐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건 결국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은 원래 야, 올해는 시원하게 금리 인하 가자 이러면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전 찬물을 뒤집어 쓴 거네요. 그렇죠.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물가가 끈적해지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 자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라는 세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역풍이 시장 전체를 강타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가 시장 내부에서 일으키는 어떤 화학 반응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지수 전체가 빠지는 와중에도 묘하게 돈이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네,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십니다. 대양의 수주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7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가치주나 중소형주로 막 흘러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섹터 로테이션? 순환매 현상 맞죠? 단순히 비싼 거 팔고 싼 거 산다 이런 논리인가요? 비싸고 싼 문제도 당연히 작용을 하지만요. 본질적으로는 금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이 섹터 로테이션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금리와 미래 현금 흐름이요? 네, 고금리 환경은요, 성장주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주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는 5년, 10년 뒤에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할인율의 마법이 안 좋게 작동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금리가 2%일 때는 미래의 100억 원이 현재 가치로 쳐도 꽤 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5%대로 고공행진을 한다? 쪼그라들겠네요. 네, 미래의 10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보면 그 가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가치주나 전통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어떤가요? 당장 돈을 벌고 있죠. 배당도 주고요. 맞습니다. 먼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당장 내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가치주로 자본이 대피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이성적인 수학적 계산의 결과인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 비율을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1차선에서 막 질주하던 성장주라는 스포츠카들이 단순히 앞에 차가 막혀서 차선을 바꾼 게 아니네요. 톨게이트 통행료, 즉 금리가 너무 비싸지니까 당장 통행료 낼 현금이 두둑한 화물차들이 달리는 2차선, 3차선으로 차를 갈아타고 있는 거군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돈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이자율이라는 강력한 중력에 맞춰서 가장 안전한 궤도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로테이션을 무조건 하락장의 징조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증시 내부의 자금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과열을 시키고 밸런스를 맞추는 아주 건전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 현상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계좌에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중동발 전쟁 공포, 끈적한 물가, 그리고 숨막히는 고금리. 솔직히 이 세 가지 거시적 악재만 딱 놓고 보면 내일 당장 S&P 500이 반토막이 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교과서적인 논리라면 폭락장이나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져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시장은 안 무너지고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모순이 바로 현재 자본시장에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반전 포인트입니다. 매크로라는 거대한 폭풍호가 몰아치는데도 증시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를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 즉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체력이요. 저도 1분기 실적 발표 데이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S&P 500 기업 중에 무려 80% 정도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링 서프라이즈를 냈더라고요. 아니, 금리가 이렇게 살인적인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의 인지 부조화를 겪으십니다. 아니, 이자 낼 돈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순이익이 늘어나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대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천재들이 모인 곳이죠. 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부채 고정금리화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20년, 2021년에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을 때 이미 장기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현금을 창고에 잔뜩 쌓아두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 금리가 5%를 넘어가고 있어도 이 기업들이 은행에 실제로 내는 이자는 옛날에 빌려둔 그 2%대 고정금리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부채 만기벽이 아직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들이 그 싼 이자로 빌려둔 막대한 현금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그걸로 굴리나요? 네, 5%가 넘는 단기 채권이나 MMF 상품에 넣어두고 오히려 짭짤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와, 미쳤네요. 고금리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뜻밖의 캐시카우가 된 거네요. 빅테크나 현금 부자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땡큐인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고금리를 방패로 쓴 걸 넘어서 아예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셈이죠. 대단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압도적인 가격 전가력입니다. 아, 프라이싱 파워.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그 늘어난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표에 얹어서 소비자한테 떠넘깁니다. 아, 듣고 보니 뼈를 때리네요. 우리 소비자들은 막 불평불만하면서도 넷플릭스 구독은 절대 못 끊고 애플 아이폰 새로 나오면 사고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계속 결제해서 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일종의 세금을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마진율은 오히려 방어가 되거나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와,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계속해온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까지 쫙 해놨으니 이익이 80%나 시장 예상치를 뚫고 올라가는 기염을 더한 거군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인 체질 개선과 가격 결정력으로 이 거대한 매크로 파도를 그냥 타고 넘어버린 거죠. 이야, 진짜 기업들 독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탄탄한 실적은 단순히 개별 주가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되거든요. 최근 고용 지표나 GDP 성장률이 여전히 잘 버티는 것도 결국은 이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매크로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80%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마이크로 호재가 필사적으로 시장을 딱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창과 방패의 대결,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하락세가 더 높이 뛰기 위한 건전한 조정인가요? 아니면 무서운 추세 하락의 시작인가요? 월가의 전반적인 합의된 시각을 빌리자면 추세적인 하락장보다는 건전한 조정장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물론 5월 말까지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옵션 만기일도 껴있고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들도 줄줄이 몰려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말까지 시야를 좀 넓혀보면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한 긍정적인 추세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나침반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청취자분들도 이거 꼭 메모하셔야겠네요. 첫째는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미세한 뉘앙스 변화입니다. 아, 역시 파월 의장이 입을 봐야 하는군요. 네, 5월 중순에 발표될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떤 톤으로 발언하는지가 시장의 단기적인 스위치를 켜고 끌 겁니다. 결국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장세는 피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저는요, 전문가님, 지수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나스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괴할 정도의 차별화 장세가 훨씬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종목별 흐름 말씀이시죠? 네, 오늘 실시간 종목 데이터 보셨어요? 정말 극단적입니다. 같은 AI, 같은 반도체 테마로 묶여서 작년 내내 어깨동무하고 신나게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오늘 보니까 운명이 완전히 찢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겁니다.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오늘 211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1.65% 상승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네, 올랐죠. 그런데 같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1달러 선으로 무려 3.72%나 폭락을 했습니다. 와, 같은 날, 같은 섹터인데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하루 이틀의 단순한 등락을 떠나서 이 두 종목의 극명한 괴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향후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AI라는 글자만 스쳐도
아니 심지어 회사 이름에 AI만 살짝 넣어도 주가가 수십 %씩 막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묻지마 투자가 난무했죠. 그때는 유동성이 막 넘쳐나고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100점을 맞는 밀물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금리 장기화라는 엄청나게 난이도 높은 기말고사가 딱 출제되니까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 옥석이 가려지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기업의 주식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까요? 믿을 만한 기업이겠죠. 결국 압도적인 해자, 모태를 가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제발 칩 좀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못 파니까요. 네,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완벽한 가격 결정력을 쥔 기업만이 고금리라는 엄청난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처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을 좀 크게 받거나 기술적 해자가 엔비디아만큼 독보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작은 매크로 충격에도 유동성이 가장 먼저 쭉 빠져나가는 취약한 고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난 지금 시장에서는요, 희망이나 비전,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으로는 절대 주가를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통하죠. 투자자들이 이제 매우 냉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네 그 AI로 언제 얼마나 현금을 벌어올 건데? 숫자를 내놔라 이거네요. 네, 이 질문에 명확한 숫자로 답할 수 있는 기업은 상승장에 버금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겠지만 그저 AI라는 화려한 테마에 판승하기만 했던 기업들은 무자비한 매도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마 투자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극단적인 차별화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5월의 변동성 장세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아픈 시간이 아니네요. 시장이 스스로 고름을 쫙 짜내고 진짜 배기와 가짜를 가려내는 아주 고강도의 필터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재배분배하거든요. 아까 80%의 기업이 호실적을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튼튼한 체력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지금 불어닥치는 매크로 역풍이 오히려 어설픈 경쟁자들을 싹 다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쫙 맞춰보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직후에 발작을 일으키는 시장. 이건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거대 자본이 시스템적으로 수익을 확정짓는 숨고르기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위로 중동 리스크, 끈적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라는 아주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죠.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고정금리라는 튼튼한 방패와 가격 전가력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무려 80% 어닝 서프라이즈로 거뜬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맷집이 대단하죠. 매크로의 폭풍과 마이크로의 방패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는 전장. 그것이 바로 2020년 5월 현재 자본시장의 진짜 민낯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지식탐험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고금리 장기화를 주식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저주처럼 여겨왔잖아요.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혹독한 자본 조달 비용이 사실은 다음 10년을 이끌 진짜 혁신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필터라면 말이죠. 야, 시각의 전환이네요. 유공승이 넘쳐나던 시중에는 누구나 세상을 바꿀 혁신가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무거워진 지금, 이 진실의 시간 속에서는 누가 정말로 AI를 통해 내 계좌에 현금을 꽂아줄 진짜 승자인지, 아니면 누가 그저 AI라는 화려한 유행어 뒤에 숨은 사기꾼인지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완벽하게 걸러지고 있거든요. 네, 진짜 위대한 오디션이 열린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피 튀기는 섹터 로테이션과 종목 차별화를 그저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품이 쫙 거친 후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새로운 시대의 절대 강자를 가장 싼 가격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오디션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확실히 관점이 중요하네요.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소음과 기회를 동시에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기회의 시그널을 주파수를 맞추는데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식의 깊은 바다를 항해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도발적인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